장대비 내리는 장터 순자가 흙탕물 위에 무릎을 꿇는다. 이래서 천한 건 못 숨기지. 팔짱을 끼고 비웃는다. 삿대질하며 고함친다. 아버지께 가까이 오지 마라!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흐른다. 할머니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분노에 치를 떤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 장터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이 바로 순자 할머니입니다. 7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걸음걸이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빠르죠.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낡은 천막을 펼치며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트럭에서 콩나물 상자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순자의 손은 이미 관절염으로 부어있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콩나물을 다듬어가며 순자의 거친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손톱 사이로 파고든 흙대와 깊게 패인 주름살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죠. 이놈의 세상, 돈 없으면 천대받고. 그래도 애들 대학은 보내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콩나물 뿌리를 정성스럽게 다듬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수입원이거든요. 상한 것들은 따로 골라내고 싱싱한 것들만 앞쪽에 진열하죠. 이런 작은 정성이 하루 매출을 좌우합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선장수 영감님은 순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채소 파는 아줌마는 오늘도 경쟁이 치열할 거라며 투덜거립니다. 장터 사람들은 순자를 콩나물 할매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존경보다는 연민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를 무렵 서울에서 온 손녀 은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30살의 은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 한복판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죠.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바쁘게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 구조 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뒤 갈 곳 없어 할머니에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콩나물을 만지작거립니다.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과 핸드크림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손이 콩나물 뿌리를 다듬기에는 너무나 서툴죠. 몇 개를 버리게 만들고 나서야 순자가 나섭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살 해야지. 너무 세게 잡으면 다 으깨져서 못 팔아. 순자는 은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세대 간의 간격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하나는 평생 흙을 만져온 손, 다른 하나는 키보드만 두드려온 손이죠. 은지야, 넌 아직 젊으니까 다시 서울 올라가서 일자리 구해. 이런 데서 뭘 하려고 그래. 할머니, 전 괜찮아요. 당분간 여기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갈 곳도 없는걸요.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로를 아끼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 가끔씩 부딪히게 되죠. 아침 7시가 되자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식당 사장님들은 대량으로 살 것들을 물색합니다. 순자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콩나물을 포장해 줍니다. 콩나물 얼마예요? 2,000원이요. 싱싱해요. 어젯밤에 받아온 거라. 에이, 너무 비싸네요. 1,500원 하면 안 될까요? 아줌마들은 콩나물 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순자는 능숙하게 흥정을 받아줍니다. 5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손님 말에 져주고 맙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쉽게 깎아주세요? 원가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은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서울에서는 정가가 있으면 그대로 내는 게 당연했는데 이곳은 모든 게 흥정의 대상이었거든요. 애야, 장사는 정이야. 오늘 500원 더 받으려다 단골 손님 잃으면 더 손해거든. 저 아줌마는 일주일에 3번은 와.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사가니까 결국은 남는 장사지. 순자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서울에서의 치열한 경쟁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이곳의 삶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죠. 점심때가 되자 장터는 더욱 붐빕니다. 순자와 은지는 분주하게 손님을 받으며 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순자의 이마에는 땀이 더욱 흘러내리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지만 계속 일어서서 손님을 맞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잠깐 앉아서 쉬세요. 괜찮다, 이 정도야 뭐. 앉아있으면 손님들이 성의 없다고 생각해. 순자는 강하게 말하지만 75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은지는 할머니의 완고함에 한숨을 쉬면서도 그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낍니다. 오후 4시쯤 되자 장터의 인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남은 콩나물들을 정리하며 오늘의 매출을 계산해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낸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터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순자는 하루 번 돈을 세어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15,0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고작 이 정도지만 그래도 오늘도 굶지 않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은지야, 고생했다. 첫날 치고는 제법 잘했어. 할머니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일이 매일이신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나와야 하는 게 장터 상인의 삶이죠. 은지는 새삼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깨닫게 됩니다. 장터가 조용해지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철수를 시작합니다. 순자와 은지는 천막을 정리하고 남은 콩나물들을 상자에 담습니다. 내일 또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해. 괜찮겠어? 네, 할머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나눕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죠. 가난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와 은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한 손놀림으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도 제법 능숙해져서 순자가 혀를 차는 일도 줄어들었죠. 장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차 좀 보세요. 여기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은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장터 입구 쪽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부터가 일반적인 것과 달랐고 차체도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죠. 이런 시골 장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차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파는 영감님은 손을 비비며 큰 손님이 올까 기대하는 눈치였고 채소 파는 아줌마들은 수군거리며 누가 탔을지 추측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네요, 할머니. 순자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콩나물 다듬는 손을 멈추고 그 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생긴 직감이었을까요? 왠지 저 차가 평범한 장보기 손님을 태우고 온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검은 세단이 장터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을 본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은발의 노신사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품격 있는 자세와 여전히 꼿꼿한 체구였죠. 나이는 7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콩나물을 든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죠. 은지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되짚어 보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순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 보는 것 같았는데 점점 그 시선이 날카로워지더니 결국 순자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은지의 말에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콩나물이 떨리고 있을 정도로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순자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주변의 시끄러운 장터 소음도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자. 아니요, 아닐 리가.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는 분명히 기억 속에 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순자가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죠. 은지는 할머니와 낯선 노신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순자. 정말 순자가 맞나요? 김순자. 노신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곧은 콧날,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까지.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순자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신사, 아니 태준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정말 순자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두려웠거든요.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평소에 강하고 당당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다니. 아무도 아니야.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순자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순자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차에서 내린 신사와 콩나물 파는 할머니 사이에 벌어지는 이 묘한 상황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순자, 나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많아. 태준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 깊은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넘게 찾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이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돌아가시죠. 하지만 태준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다시 놓치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순자의 단호한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나 여기 며칠 더 있을 거야.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태준이 명함을 순자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 명함을 보지도 않았지만 은지는 몰래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태준이 차에 타고 떠나간 후에도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젊은 시절의 사랑, 이별의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이틀 동안 순자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자꾸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죠. 은지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선뜻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정말 누구세요? 명함에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전혀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20살 순자와 22살 태준이 처음 만났던 그 봄날부터 이별을 고하던 그 쓰라린 겨울밤까지 셋째 날 오후 장터에 다시 그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태준 혼자 운전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왜 다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태준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좌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죠. 마치 다가가도 될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태준이 부르자 순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돌리지 않았죠. 나,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들어줘.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뭔 할 말이 있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었어. 태준의 첫마디에 순자의 손이 멈춰졌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나를 협박했지. 널 만나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집안에서도 내쫓겠다고. 태준의 고백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는 거야?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하더니 결국 돈이 더 중요했던 거지. 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었죠.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75살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분노의 기운이 태준을 압도했습니다. 난 장터 바닥에서 살아왔어. 당신이 편안한 저택에서 살 때 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다고.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순자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조용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 충격이었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는 어린애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지위도 쌓아온 모든 것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50년 전 사랑했던 여인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늙은 남자일 뿐이었죠.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용기가 없었어.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 하지만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태준의 고백에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잊지 않았다고?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 정말 날 생각했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을 거야. 찾았어. 몇 번이나 찾았어. 하지만 넌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었어. 주소도 바뀌고 연락처도 알 수 없었어. 태준의 말에 순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찾았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난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 당신 없이도 말이야. 순자가 차갑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상처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파는 할머니와 고급차 탄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거든. 그래서 더욱 널 찾고 싶었어. 태준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순자가 다시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 상관없겠지. 하지만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태준이 아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옛 감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세요. 장사에 방해가 돼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올게. 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태준이 떠난 후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태준과의 재회 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어 자꾸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급 승용차 2대가 장터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의 차와는 다른 차들이었죠.
더 큰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녀가 내렸습니다. 저분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은지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몹시 차갑고 거만해 보였거든요. 특히 여자 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으면서도 장터를 마치 더러운 곳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파마를 한 머리, 진한 화장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뒤따라오는 남성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곳이 자신들이 올 곳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 여성이 순자를 가리키며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고정되자 순자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좋은 일로 온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이 순자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여성은 팔짱을 끼고 순자를 내려다보았고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당신이 김순자 씨죠? 중년 여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경입니다. 박태준의 큰딸이고요. 이쪽은 제 남동생 준호예요. 민경의 소개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의 자녀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은지는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지셨어요. 매일 이런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민경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장터를 이런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크죠.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마세요. 준호가 나서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노점상 주제에 대기업 회장한테 접근해요? 뭘 노리는 거예요? 민경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이런 큰 소리가 나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노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민경과 준호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돈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서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민경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지만 민경과 준호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 갑니다. 확실히 해두고 가야죠. 준호가 은지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비틀거리자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애한테 왜 그래요? 이해도 공범이겠죠? 할머니랑 짜고서 우리 아버지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은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다가오면 이 시장 못 지키게 할 거예요. 준호의 협박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파는 영감님이 다가와서 중재하려 했지만 민경이 그를 무시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시장 전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민경의 말에 다른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기업의 힘이라면 정말 시장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순자가 간청했지만 민경과 준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말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태준 씨가 오시는 거지 제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순자의 말에 민경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어요? 민경의 모욕적인 말에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경과 준호는 만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괜히 시간 낭비했네요.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지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지의 말에 민경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이 애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민경이 화를 내며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급히 은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는 놔두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분수를 알았어야죠. 민경이 마지막으로 순자를 모욕하고 나서야 준호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타고 가면서도 계속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 장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순자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대기업과 얽힌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다. 별일 아니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준과의 재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경과 준호가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고 장터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얽힌 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두들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점심때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비닐 천막을 쳐놓았지만 빗물이 여기저기로 새어들어 바닥이 질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장보기를 서둘렀죠. 할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옷도 이미 반 정도 젖어 있었고 콩나물 상자에도 빗물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직 저녁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조금 더 버텨보자. 순자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비가 와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익숙한 고급차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민경과 준호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더 따라왔거든요. 또 왔네요. 은지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니 분명 더 큰 일을 벌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비에 젖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기세였죠. 뒤따라오는 준호와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듣네요. 민경이 차갑게 말하며 순자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지만 민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제도 여기 왔다면서요? 분명히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부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태준 씨가 혼자 온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당신이 꼬드긴 거예요. 민경이 소리를 지르며 순자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순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머! 순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오는 장터 바닥, 진흙탕 위로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죠. 흙탕물이 순자의 옷을 적시며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급하게 달려가 순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은지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공범 주제에. 은지도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상황을 보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사람들을 상대로 함부로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일어나세요. 민경이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려 했지만 젖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요. 민경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섰지만 완전히 서지는 못했습니다. 75살의 몸으로는 이미 한계였거든요. 이래서 천한 건 못 숨기는 거야. 민경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제발 그만하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준호도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무릎을 꿇은 채로 진흙탕물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순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또다시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할머니가 약속 지킬 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어. 은지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다음에 또 우리 아버지 만나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민경이 마지막으로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와 함께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잘 들으세요. 민경이 다시 돌아서서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만나는 걸 보시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신고 안 하고 방치하면 이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순자를 감시하라는 말이었거든요. 민경과 준호는 만족한 듯이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차들이 떠나간 후에도 순자는 한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온몸이 진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어나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은지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순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요, 할머니. 은지가 순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콩나물 상자를 정리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준과의 재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작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진흙탕물을 씻어내고 나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지는 할머니 옆에서 밤새 깨어 있으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 그냥 좀 아플 뿐이야.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지만 은지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집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태준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은지는 할머니를 깨울까 망설였지만 순자가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순자가 중얼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지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은지가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민경과 준호가 저지른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지가 문을 열어주자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태준을 보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준은 순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애들이 그런 짓을 할 줄은.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거야. 태준이 편지를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보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어나가던 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함께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편지에는 순자가 태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아이를 태준의 집안에서 몰래 데려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너에게서 아이가 있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그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지. 넌 아이를 낳고 나서 정신을 잃었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이가 없었어. 태준의 고백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출산 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절망감. 그럼 내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 우리 집에서 자랐어. 내 부모님이 남의 아이라고 속이고 키웠지. 태준의 말에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딸, 즉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 내 어머니가 바로 순자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태준의 말에 은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태준의 친손녀라는 뜻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집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증거가 있어.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출생 기록들이었습니다. 내 딸, 은희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몰래 검사를 해봤지. 결과는 확실해. 은지가 그 서류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태준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은지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은지는 내 친손녀야. 내 친손녀이기도 하고. 태준의 말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민경이랑 준호는 내 고모와 삼촌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태준의 말에 은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족이었다니. 왜 이제야 말해요? 순자가 태준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진실을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은지가 내 핏줄인데 이런 취급을 당할 수는 없잖아. 은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재벌가의 손녀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그래, 넌 대한그룹의 정식 상속자야. 내 유일한 손녀이기도 하고. 태준이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경 씨와 준호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말해야겠지.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순자야, 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태준의 간청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50년의 세월과 오늘의 굴욕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의 대답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알겠어. 하지만 은지만큼은 내가 보호할 거야. 더 이상 그 애가 고생하게 놔둘 수는 없어. 태준의 말에 은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태준이 진실을 밝힌 지 이틀 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민경과 준호를 긴급히 불러들인 것이었죠. 두 사람은 아버지가 왜 갑자기 회사로 부르는지 모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경과 준호가 들어서자 태준은 책상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의자에 앉자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장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민경과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민경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죠.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알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돈이나 얻어내려고. 민경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닥쳐. 태준의 폭발에 민경과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분은 김순자 씨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버지, 그런 옛날 일로 왜 이러세요? 이제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옛날 일이라고? 너희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구나. 태준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출생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경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언니 은희는 내 친딸이 아니었다. 순자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 태준의 폭탄 선언에 민경과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은희 언니가. 그래. 그리고 은지는 내 친손녀다. 너희들의 조카이기도 하고.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DNA 검사 결과가 거기 있다. 의심스러우면 다시 검사해봐도 좋아.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애한테. 민경의 말이 떨어지자 태준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손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무릎 꿇게 하고 진흙탕에서 굴욕을 당하게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비서들도 놀라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은 게 내 잘못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태준이 민경과 준호를 번갈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순자 씨와 은지에게 가서 사과해. 사과요? 저희가 왜? 민경이 반발했지만 태준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과 안 하면 너희들 상속권 박탈이다. 태준의 최후 통첩에 민경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속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내 손녀를 그렇게 모욕한 대가야. 태준의 단호한 모습에 민경과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미리 부른 것이었죠. 은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이리 와. 태준이 은지를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은지가 다가오자 태준이 민경과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손녀 은지다. 너희들의 조카이기도 하고. 민경과 준호는 은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진흙탕에서 굴욕을 당하게 했던 그 아이가 자신들의 조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은지야, 할 말이 있으면 해봐. 태준이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 고모, 준호 삼촌. 은지가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모욕을 주셨나요? 은지의 당당한 모습에 민경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오셨고요. 그런 할머니를 진흙탕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은지의 말에 준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장터 피든 뭐든 피는 거짓말 안 해요. 은지가 며칠 전에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안의 피라면 저도 당당히 맞설 권리가 있잖아요. 은지의 기계에 태준이 흐뭇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은지 말이 맞다. 너희들이 잘못했어. 태준이 민경과 준호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은지는 내 손녀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태준의 선언에 민경과 준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권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순자 씨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러 가라. 진심으로 말이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경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손녀가 되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은지야, 이제부터 넌 이 집안의 일원이야.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면 그래도 돼. 태준의 배려에 은지가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전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태준이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손녀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콩나물을 팔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처럼 연민이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콩나물 신선하네요. 단골 아줌마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어젯밤에 받아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은지는 할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라는 신분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장터에서 일하기를 선택했죠. 태준이 준 용돈으로 좀 더 나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전 여기서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은지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손녀가 기특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장터 한편에 익숙한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정기적으로 장터를 찾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태준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순자의 좌판으로 걸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순자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반응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두부 하나 주세요. 태준이 평범한 손님처럼 주문했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두부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지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전 재밌어요. 은지의 밝은 모습에 태준이 흐뭇해했습니다.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미래를 꿈꾸곤 했었죠. 순자야. 태준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지 일로. 순자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덕분에 은지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순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태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순자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가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고. 태준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후회하고 있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순자가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 돌이킬 수는 없지.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태준이 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은지,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잘 챙겨줄게. 그리고 순자 씨도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은지가 다가오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떡을 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드세요. 은지가 호떡을 나누어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호떡을 먹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은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순자의 대답에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은지의 말에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게나마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터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순자는 하루 번 돈을 세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풍요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태준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피가 당당히 인정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덤이죠. 순자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은 그런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덤으로 받은 시간이에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에 그 따뜻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상처는 남아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은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가 된 것 같았거든요. 내일도 올게요.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순자의 대답에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지고 순자와 은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은지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야, 은지야. 나도 정말 행복해.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치유와 화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함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